멀리 경포호수가 보이는 강릉의 북쪽 해안 들판. 야트막한 언덕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고택 하나가 보입니다. 그야말로 고래등 같은 배갓집 선교장입니다. 예전엔 선교장 앞까지 경포호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다니는 집, 배다리집이라고 불리죠. 선교장은요,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살던 고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한 가족이 모여서 살았던 그런 저택이 아니고요. 장원의 개념으로서 시대의 사회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더 정확하겠죠. 선교장은 전형적인 양반 상류주택으로 그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본체만 102칸, 부속 건물과 별채, 초가까지 포함하면 300칸에 이르는 대장원이죠. 집은 그 주인을 닮는다고 했던가요? 가족을 위한 살림 공간과 손님을 맞이하는 접객 공간, 주변 이웃을 위한 농막과 부속 공간까지 모두 한 곳에 모아 장원을 형성한 것에서 내 가족뿐 아니라 모든 이들과 함께 잘 살고자 했던 선교장 주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장 자체가 집을 지을 때요,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대목장을 불러서요, 그 시대 최고의 장인을 불러다가 중국에 3번이나 견학을 시켜서 최고의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주인이 심혈을 기울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요, 고건축을 연구하는 학자분이 다녀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로도 이 집은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진 집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전형적인 양반의 가옥으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규모로 지어진 거예요. 또 선교장은 규모만 큰 게 아닙니다. 건축물로서도 거의 완벽한 우리나라 최고의 장원이죠. 선교장의 규모가 이처럼 클 수 있었던 건 당시 주인이 만석군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대지주였기 때문인데요. 영동 지역은 물론 강원도 일대의 땅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당대의 정치 실세들, 최고의 예술가들, 심지어 외교 사절까지도 친밀하게 교류를 합니다. 당시 관동 8경 중 최고로 꼽히는 경포대에 오르기 위해선 선교장에서 배를 타야 했습니다. 또 선교장은 금강산으로 향하는 여정의 출발지 역할도 했죠. 조선 후기의 유명한 선비와 예술가들은 선교장으로 찾아왔고 경포대의 풍광을 즐기며 금강산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선교장에선 아낌없이 손님을 맞이했고 여비까지 챙겨줬죠. 그들은 선교장에 머물며 글씨와 시문을 남겼고 그들이 남긴 흔적은 세월이 흘러 문화재가 됐습니다. 조선 후기 선비와 예술가들이 모이던 사교회장, 선교장. 결국 선교장은 전국적인 범위의 정치 사회적 중심지가 됐고 예술과 문화의 산실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특히 활례정은 전국 최고의 풍류객이 모이는 풍류 공간이었죠. 활례정 누마루에서 시인, 묵객들이 모여 연회가 벌어지면 주변의 풍경과 소리는 시가 되고 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오디오를 통해서 음악을 감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요, 이 연꽃에 의해서 연꽃에 빗방울이 또르륵 떨어지면 그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또 대숲에서 이는 바람하고 또 멀리 산에서 낙엽이 지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겸해서 음악을 감상하듯이 그렇게 즐겼다고 보시면 그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인들을 후원하고 소작인과 공생하는 선교장의 상생 나눔의 경영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유재산인 개인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등록해 누구나 둘러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고 최근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작품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음악회도 종종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장 툇마루에 앉아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건물이 소곤소곤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조선을 이끈 양반층의 선비 정신과 상생 나눔의 철학입니다.